안녕하세요. 수필을 읽어주는 잠의 지축 인자마술사입니다. 괜찮아. 엄마 미안해 하지마. 유성희 지연. 이별은 실화로서 주인공인 엄마의 생전에 출판 허락을 받았고 딸이 살고 있는 보육원 원장 수녀님과 주인공인 딸의 허락을 받아 쓴 글입니다. 딸이 드러나면서도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엄마의 바람과 아이 보위를 위해 등장하는 기관과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아이의 대화문은 녹취나 영상 기록을 토대로 실제로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싣고자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어른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추천의 걸. 서울 어느 수도에서 진행된 사별 가족 돌봄 프로그램에 잠시 참여한 일이 있다. 이 모임에 나온 내담자들 가운데 아직도 기억이鮮明한 내담자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사별한 20대 중반의 여성이다. 그는 모임의 시작인 미사 내내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어린 시절 아무런 준비 없이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별의 아픔이 10수년이 동안 내면 깊이 자리하다가 20대 중반의 어느 날 비수처럼 가슴을 찢고 솟아올라 일상을 고통 속에 밀어넣고 만 것이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린 자녀들이 임종을 앞둔 사랑기 때 오지 못하게 방어막을 친다. 이유는 죽음이라는 어두운 세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싶은 마음과 죽음이 뭔지 모를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들도 그들이 이해하는 정도에서 죽음과 이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아동기에 잘 준비되지 못한 부모와의 이별을 경험한 이들은 성장기 내내 크고 작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성인기에 새롭게 사별의 시간을 보내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 책은 8살 소녀와 그 딸을 두고 떠나야 하는 40대 엄마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몰수했다. 나에게는 8살 소녀인데 엄마의 임종과 이별을 어떻게 준비시킬까 하는 것이 첫 장을 넘기면서부터 큰 관심사였다. 그런데 저자는 소녀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읽어내면서 엄마와의 이별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소녀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소녀와 나눈 동화책 이야기와 생명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 체험활동, 그리고 사진, 그림첩 만들기 등의 작업은 독자가 만나게 될 보아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도구를 통해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해하기 어려울 죽음과 이별을 아이가 잘 수용하도록 인도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가족이 임종자 곁에 어떻게 머물며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와 호스피스 종사자들이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이 사별을 준비하는 어린 자녀와 부모에게 또 그들을 돕는 이들에게 훌륭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많은 독자가 이 책과 다양한 만남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 성 루카 호스피스 병원장 윤동출 프란치스코 신부. 들어가며 이리 듣다 보고 저리 듣다 보니 하루가 다 갔네. 10년 전 엄마가 암투병 중 운동삼아 거실을 이쪽 저쪽 걷더니 문득 하신 말씀이다. 세월의 무성함을 말씀하셨던 것일까. 엄마의 암투병을 계기로 호스피스를 알게 됐다.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던 나는 엄마의 투병 기간 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엄마와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다. 엄마를 기억하고 싶었다. 기록하는 나의 습관은 엄마의 남은 삶을 담담히 담아냈다. 그러면서 알게 됐다. 엄마가 큰 선물을 남기셨다는 것을. 그것은 내게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죽음을 생각하게 했다. 엄마는 당신의 녹록지 않은 삶에 있었던 병의 고비를 몇 번 넘겼듯이 암도 이겨낼 거라 생각하셨다.
항암 치료를 하셨지만 나와는 이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임종 직후 엄마를 실은 침상이 급히 어디론가 가버렸고 입관하기 전에 통유리창 건너편 냉동고에서 꺼낸 엄마를 맞이할 수 있었다. 죽음이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 이건 아닌데 이런 이별은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엄마의 죽음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은 달라졌다. 10년의 세월 동안 나는 죽음과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아동과 성인에게 죽음 준비 교육을 하고 호스피스 환자의 죽음 맞이와 사별한 가족의 상실 치유를 돕는다. 참으로 다양한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죽음의 모습을 보았다. 그 차이는 삶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했느냐, 아니면 어쩌다 보니 죽음의 시간을 마주했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한 번은 겪을 죽음, 인생에서 태어남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지만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죽음의 질과 삶의 질은 달라질 것이다. 엄마의 죽음은 내게 또 하나의 큰 선물을 남겼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걸까?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은 자연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향했다. 그러자 사랑이신 분이 단 하나의 존재인 내게 말을 거셨다. 그리고 이미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초대되는 문에 들어서게 하셨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는 곳으로 이끄는 초대였다. 내게 죽음 준비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보내신 초대장 내용은 이랬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셨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4절 참조. 나는 예수님께서 죽음 준비를 하시는 모습과 우리에게 본을 보이며 남기신 유언을 마음에 새긴다. 이 책에는 하늘나라로 떠날 엄마와 남겨질 8살 딸과 내가 호스피스 센터에서 함께한 60일간의 이별 준비 기록이 담겨있다. 나는 예술치료사 겸 죽음 교육자로서 아이가 처음 가는 길에 나침반 역할을 하고자 했다. 모든 생명의 변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엄마가 선택한 존엄한 죽음을 이해시키려 했으며 모녀의 추억 쌓기와 기억을 정리하는 이별 준비 과정을 도왔다. 그리고 엄마의 세상 끝날 죽음을 수용하고 세상에서 가장 슬퍼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임종 시간이 되도록 안내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록했다. 8살 딸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40대 젊은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고 두려웠을까. 그리고 가족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세상 속으로 던져진 8살 작은 여자아이는 모든 것이 낯설고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럼에도 엄마는 딸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겨주었다. 신앙과 사랑. 이 두 가지 선물이 세상을 살아갈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엄마와 아이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된 이별 앞에서 아프지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임종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 아이는 엄마가 남긴 유산을 마음에 간직하며 상실을 딛고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리라. 나는 환자의 상황에 맞춰 소매들듯이 개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역할이나 감정에서는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려고 했다. 특히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감정에 휘둘리면 본질을 놓칠 수 있기에 더욱 흐르는 상황에 맞추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인생의 나약함으로 잘못한 점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호스피스 어르센터에서는 다학재간 팀의 협력이 있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환자를 돌보고 다양하게 소통했다. 이 기록에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신학생과 간호팀장 그리고 간병인이 간혹 등장하지만 이 역시 최대한 제한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엄마와 딸 그리고 나의 이야기만 쓰려고 했음을 밝혀둔다. 이 글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출판을 허락해 준 바로
딸 출판사에 감사드린다. 처음 원고를 정성껏 읽어주시고 출판에 용기를 주신 김대열 신부님, 양성국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원고를 다시 쓰라는 권유와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신 김경집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초고를 읽을 수 없는 글이라면 썬 충고와 글쓰기의 방법을 알려준 이용준 군과 놓칠 뻔한 중요한 요소와 가닥을 찾아준 유품 정리인 김석중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부재에도 불편함을 감수하며 응원해준 이용순 군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이 모든 것은 나약한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성령의 빛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엄마와 딸 4월 26일 일 첫 만남. 브라질 월드컵으로 전 세계가 열광했던 그의 가을. 갑자기 아이들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났다. 사이는 심장마비였다. 가족의 상실을 겪게 되면 호스피스 활동은 당분간 쉬는 것이 관례지만 5개월여 만에 나는 비호스피스 센터를 다시 찾게 되었다. 센터에 온 나를 따사로운 햇볕이 반겨주었다. 기역자로 꺾인 단아한 2층 건물과 간호사들 기숙사로 사용되는 단층짜리 건물은 마치 엄마와 아이가 다정하게 마주보는 모습 같다. 봉사자들이 심어놓은 작은 꽃들은 하얀 린넨에 술을 놓은 듯 파슬텔 색주로 칠해진 외벽을 따라 마당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 예쁘게 잘 정돈된 호스피스 센터 풍경은 평화로움마저 감돌았다. 구급차를 타고 온 응급 환자나 위독한 수술 환자들이 생명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 쓰는 대학병원과는 달리 이곳 호스피스 센터를 찾는 사람 대부분은 죽음의 끝자락까지 온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삶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 호스피스를 선택한 것이다. 순례자들의 쉼터에서 시작된 호스피스, 임종이 다가온 말기암 환자가 가망 없는 치료에 매달리기보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가족과 마지막 시간도 보낼 수 있다. 이곳에서는 품이 있고 평온한 임종을 돕기 위해 의료진, 성직자, 사회복지사, 예술치료사,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이 환자의 심리 안정과 신체 통증 완화와 영성 돌봄 등에 힘쓴다.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 호스피스 병동에 들었으니 그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떠올랐다. 함께 불렀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노래를 헝을거리며 병동 계단을 올랐다. 미소가 머금어진다. 오랜만에 만난 간호팀장이 반갑게 나를 맞았다. 그에게 입원 환자들의 의료 상황을 간단히 소개받고 병실로 향하는데 어디선가 고운 하음이 들려왔다. 그 소리에 이끌려 병동역 야외 테라스로 나가보았다. 노래 봉사자 2명과 사목 실습 나온 신학생 2명이 침상 곁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도 노래 부르며 다가가 침상 주인에게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다. 어색한 손짓으로 손뼉을 치던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왠지 까칠해 보였다. 세레나와 나의 첫 만남이었다. 세레나는 손가락이 길고 손톱도 예뻤다. 작년에 환자 4명과 라프를 행성할 때 큰 호응을 얻었던 매니큐어가 떠올라 그녀에게 조심스레 권해보았다. 라프는 상호 신뢰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하며 마음이 통하고 감정 교류가 잘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그녀는 그런 것 아니요라며 짧고 단호하게 자신을 방어했다. 가까워지려고 한 나의 접근 방법이 불편했던 모양이다. 예술치료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대체로 첫 만남에서 환자와 봉사자의 관계가 예상된다. 이번 봉사활동은 순탄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늦은 오후 간호사와 함께 환자들이 있는 병실로 향했다. 병실 이름은 숫자가 아닌 꽃 이름이다. 나를 생각해 해달라는 꽃말을 가진 제비꽃, 나를 잊지 말라는 물망초,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해바라기. 간호사는 치료
예술 치료를 받을 만한 환자가 있다며 나를 물망조실로 안내했다. 물망조실에 들어서자 좌우 두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들 가운데 조금 전 짧은 인사를 나눴던 창가 쪽 세레나가 눈에 들어왔다. 간호사가 두 환자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사이 나는 세레나 침상 주변을 살폈다. 탁상 시계와 거울, 열린 사물함 아래 칸 물품이 모두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 나는 물건이 놓인 상태를 보고 환자의 성격이나 상황을 가늠한다. 보통 사람은 평소 생활 모습과 삶의 태도가 마지막 임종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 너머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먼저 환자 주변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그때 사물함 쪽으로 눈길이 갔다. 사물함 문장에 줄을 달아 집게로 그려놓은 세 장의 사진, 그녀의 딸이었다. 동행한 간호사는 세레나에게 나를 소개하며 예술치료 받아보시겠어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짧고도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사실 나는 환자와 아라포가 형성된 신학생과 함께 병실에 들어가 짧은 인사 후 천천히 이야기를 풀고 싶었다. 이런 내 뜻과 달리 대뜸 예술치료를 받아보겠다는 간호사의 제안에는 어쩌면 거절이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할 수 없어 이날 일정은 마무리해야 했다. 4월 29일 수요일 간호팀장의 전화. 간호팀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호스피스 센터 환자 중에 8살 딸아이 엄마가 있는데 아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이해시키고 임종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냐는 의뢰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은 하객들을 기울였지만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통화를 끝냈다. 평소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내 성향을 볼 때 이번 의뢰 대상의 특성상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현실에 집중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한 이번 일을 쉽게 맡을 수 없었다. 간호팀장의 의뢰에 거절할 이유를 찾았다. 하지만 1시간 후 나는 간호팀장과 약속 날짜를 잡고 있었다. 왠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간호팀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8살 아이 엄마의 간병인이 이번 주말에 쉬는데 그녀를 간병해 줄 가족이 없어 사람을 찾는다고 했다. 이어서 아이의 처지에 대해 간단히 들을 수 있었다. 아이 아빠나 친인척 모두 양육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라 아이가 지금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아이의 엄마가 며칠 전에 만난 세레나였다. 5월 1일 금요일 엄마와 딸 그리고 나의 이별 준비 여정. 나는 일요일에는 세레나의 1일 간병인,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병원에 오는 딸의 예술치료사로서 계속 병동에 머물기로 했다. 간호팀장은 월요일 오전에 사회복지 담당 소년인가 신학생이 세레나의 딸을 데리러 보육원에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도 동행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내가 그녀의 딸을 데리러 가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는 떠날 엄마와 남겨질 딸을 이별 준비 여정의 첫 단추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여정에서 2가지를 최종 목표로 삼았다. 첫째는 세레나의 임종 준비를 돕는 것이고 둘째는 엄마와 사별함으로써 딸이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8살 딸이 엄마와 잘 헤어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변화 과정과 죽음을 이해하고 엄마와의 추억을 정리하며 다가올 상실을 준비해야 한다. 이 모두는 마지막 시간, 모녀가 함께 아름다운 임종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간호팀장과 의논 후 나도 세레나 딸을 데리러 보육원에 함께 가기로 했다. 이렇게 우리의 60일간 여정이 시작되었다. 5월 3일 일요일 엄마 세레나. 가톨릭 신자의 세레나는 매일 오후 3시 임종자를 위한 하나님 자비의 기도문을 신학생들과 함께 바친다고 했다. 이 시간을 텀다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신학생에게 양해를 구해 병실을 찾았다. 나는 문 안으로 들어서며 인사를 했다. 세레나 옆 병상은 친구가 치워져 있고 그녀는 혼자였다. 옆 병상 환자의 소재가 궁금했지만 나중에 묻기로 하고 그녀에게 말했다.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그럼요.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좋지요.
그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기도를 마친 후 신학생이 내일 연희를 데리러 함께 가실 선생님이세요 라고 나를 소개하자 그녀는 놀라며 반겼다. 또 예술치료를 소개하며 주로 미술 매치를 사용한다는 내 말에 호감을 보였다. 며칠 전 어긋난 첫 만남이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딸이 미술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1시간가량 이어졌다. 내가 엄마와 딸이 함께 놀 수 있도록 찹쌀가루를 준비했다고 하니 세레나는 반기면서도 손에 묻을 것을 걱정했다. 반죽된 찹쌀가루는 만져도 들러붙지 않고 똑똑 떨어져요 라는 내 설명에 세레나는 그제야 안심했다. 신학생은 병실을 나온 뒤 나에게 기뜸했다. 사실 환자분이 딸과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임종에 가까운 환자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더라고요. 나는 그의 말에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건 엄마이기 때문이겠죠. 세레나의 큰 걱정. 세레나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다. 딸의 보육원 생활이었다. 보육원에 이불을 보냈는데 딸이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고모가 사준 한절기 옷은 입지 않는다고 딸에게서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육원 원장의 개인 휴대전화로만 연락할 수 있어 아이와 직접 통화하기 어렵고 그나마도 일주일에 한 번만 허용된다며 불안해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보육원에 가볼 기회가 단 한 번 있었다. 딸이 보육원에 들어가자마자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었는데 입학식에 참석한 세레나가 행사를 마친 후 딸을 보육원으로 데려다 주면서였다. 그때 보육원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다. 한적한 시골의 자연 풍경이 내심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이미 하반신이 마비된 그녀는 차에서 내려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보육원의 실제 분위기는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딸을 보육원에 처음 데려다준 사람과도 연락이 끊겨 보육원 생활에 대해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바람에 더욱 불안해했다. 애틋함. 딸을 향한 세레나의 사랑은 애틋했다. 자신이 아프기 전에는 양말 색깔까지 맞추어 신길 정도로 어린 딸의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딸아이가 이런 기억을 못한다며 속상해했다. 그녀는 딸이 36개월 되던 때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글을 읽는다고 연락이 왔다며 은근히 자랑했다. 세레나는 바쁘고 힘들어도 아이에게 매일 3권씩 책을 읽어주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힘겨운 현실에서 벗어나 잠시 행복한 추억에 젖는 듯했다. 동화책. 나는 세레나와 딸에게 보여줄 그림 동화책 몇 권을 준비했다. 모네는 책을 읽으면서 동화책 주인공의 삶, 감정, 생각, 행동에 동일시되어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현재 상황을 직면하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잠재된 욕구를 포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된다. 내가 선택한 책은 베이비콜의 따로따로 행복하게와 브라이언 멜로니의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리고 미셸 러미유의 천둥치는 밤이다. 베이비콜의 따로따로 행복하게에서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 원인이 자기 때문은 아닌지 고민한다. 하지만 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본 결과 같은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많으며 부모의 불화가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주인공인 어린 남매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이다운 천진한 생각으로 지혜롭게 대처한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세레나의 딸에게 부모의 현재 상황은 다른 가족도 겪을 수 있는 문제고 부모의 이혼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 브라이언 멜로니의 살아있는 모든 것을 선택한 것은 동물, 식물, 인간 등 모든 생명체는 시작과 끝이 있고 수명에 따라 그 사이를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수명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앓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다. 대개는 곧 낫지만 너무 많이 다쳤거나 너무 많이 알아 죽기도 한다.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없이 어느 때라도 끝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책을 통해 세레나 역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음을 딸에게 알리고자 했다. 나는 세레나에게 딸이 이곳에 오면 동화책을 읽어주겠느냐고 물었다. 내 말을 들은 그녀는 활짝 웃으며 기뻐했다. 하지만 아직 세레나의 딸을 만나기 전이라 내가 선택한 책 내용이 적당할지 고민이었다. 때마침 프로그램실에 들어온 수녀님에게 베이비 콧에 따로따로 행복하기를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다. 부정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동화책이 이혼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신학생에게도 물었다. 수녀님과는 달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베이비콜의 따로따로 행복하기와 브라이언 멜로니의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리고 미셸 로미오의 천둥치는 밤을 모두 세레나에게 보여주고 엄마가 판단케 하기로 했다. 미사 참여 중에 브랜드 워전 호스피스 센터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세레나에게 건넨 죽음을 다룬 책 살아있는 모든 것을 그녀가 지금 상황에서 읽어도 될까? 성격이 다소 까칠한 세레나와 아직 파악이 안 된 딸과의 첫 시작이 조심스러웠다. 좀 더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책은 이미 세레나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하느님 제발 세레나가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만 할 뿐이었다. 그녀의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현실을 직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다가도 심기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복잡한 신경을 저번째 세레나를 만나 상황에 맞게 대처하자는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다. 세레나는 무든둥한 표정으로 양치질을 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책을 읽어보셨어요? 딸에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조급하게 물었다.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필요한 내용이겠더라고요. 5월 4일 연희와 성희 언니의 첫 만남. 나는 수녀님 신학생과 함께 세레나의 딸을 데리러 보육원으로 향했다. 세레나는 밝은 미소로 우리를 배웅해 주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한적한 저는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리가 보육원 마당에 도착할 점 중년 여성과 작은 아이가 우리 일행 앞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우리가 엄마 심부름으로 자신을 데리러 올 거라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는지 환하게 웃고 있다. 세레나의 딸 연희와의 첫 만남이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부드러운 머리끼를 가진 연희는 목소리가 조용하고 톤은 높지 않으면서도 깨끗했다. 성합차에 올라탄 연희는 서스람 없이 뒷좌석에 신학생과 나 사이에 앉았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수녀님과 학사님은 자연스럽게 불렸지만 나를 부르는 호칭에서 머뭇거렸다. 나는 재빨리 연희에게 물었다. 연희가 나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연희와 나는 의견을 나눴다. 선생님은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모나 고모는 아는 사람 누구에게나 불리는 것 같고 호칭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지 망설이던 차에 연희가 성희 언니는 어때요? 라고 물었다. 연희가 부를 수 있겠어? 라고 내가 대문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43 연희와 내 나이 차이다. 사실 언니라는 호칭이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아이는 숫자 개념 없이 언니를 떠올린 듯했다. 나도 흔쾌히 동의했다. 그때부터 연희는 나를 성희 언니라고 불렀고 덕분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선물. 오후가 돼서야 도착한 호스피스 센터. 센터에는 연희를 위해 직원들이 마련한 어린이날 깜짝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병실 입구에서 풍선 인형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아이를 맞이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앙증맞은 캐릭터 주소, 포도,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 인형이 장식된 케이크 등 어린아이가 쏙 빠질 만한 상차림이 연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술을 좋아하는 딸아이를 위해 엄마가 준비한 그림 도구 세트도 함께 놓여 있었다. 엄마 침상에 올라간 연희는 엄마에게 폼과 뽀뽀를 연극부하고 바짝 딱 앉아 상차림 받을 자세를 취한다. 간호사는 침상에 부착된 간이 식탁을 펼쳐 엘사 인형 케이크를 올려놓았다. 신학생이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는 동안 연희 눈에 엘사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다. 세레나와 같은 처지인 INC와 센터 가족들이 하나둘 물망초실로 모여들었다. 모두 어린날 노래를 힘껏 불러 축하해 주었다.
답례로 연희는 그림 도구 선물을 하나씩 풀어헤치며 사진 찍는 축하객들에게 귀여운 포즈를 취해주었다. 기뻐하는 딸의 모습에 세레나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행복한 이 순간만큼은 잊지 않으려는 듯게 소스마트폰에 사진을 담았다. 책이 있어 여기에 축하객이 물러가고 엄마와 딸은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세레나가 엄마가 저녁에 책 읽어줄게 라고 말하자 아이는 책이 있어? 여기에 책이 있어? 라며 놀라워했다. 가장 먼저 연희의 눈길을 사로잡은 책은 천둥치는 밤이다. 연희와 비슷한 또래 여자아이가 모안의 끝은 어딜까? 라는 물음으로 우주와 인간 존재의 권한에 궁금증을 갖는 이야기다. 나는 누굴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탄생, 성장, 성장통, 미래, 운명, 이별, 불안, 죽음, 영원한 세계를 상상하며 자기 존재와 세상을 인식해간다. 이야기 속에는 상상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 현실 세계인 안정된 아이 다음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담겨있다. 유머와 위트가 기발한 그림으로 표현된 철학 동화다. 천둥치는 밤에는 연희와 현재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다려져 있다. 이 책을 통해 아이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나 다가올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해와 공감을 가질 수 있다. 성희 언니 그리기와 엄마의 주문. 연희는 책을 읽은 후 선물로 받은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펼치며 신학생과 성희 언니를 그려주겠다고 한다. 나는 신학생과 함께 모델이 되어 꼼짝없이 연희 앞에 자세를 잡고 앉았다. 성희 언니 먼저 그릴게요. 연희는 색연필을 잡고 머리 양쪽 끝에 크기를 잰다. 제법 예리한 눈빛이다. 세레나는 이런 풍경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봤다. 연희가 그림을 완성할 무렵 세레나가 딸에게 말했다. 여자는 속바지를 꼭 같이 입어야 돼. 엄마는 우리 연희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바지를 입었으면 좋겠어. 딸아이의 옷이 내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그대로 보내면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아 라는 말에 나와 신학생은 연희의 옷 쇼핑을 자원하고 나섰다. 엄마의 딸아이 옷 주문사항은 이랬다. 미리아스 속옷 65에서 70 주니어 사이즈 5장, 빼빼롱 3% 민소 메인 것, 잠옷바지는 얇은 마 소재며 고무줄로 된 60에서 한 치수 큰 것, 겉옷 사이즈는 140이고 치마는 심플한 것, 상의는 깔끔한 가디건으로 입을 수 있는 것. 세레나가 연희에게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바지를 입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앞으로 연희를 챙길 수 없기 때문인 듯하다. 아직은 연희에게 예쁜 치마를 입히고 싶었는지 세레나는 원하는 옷 목록을 4개 전달한 후 연희를 보며 말을 잇는다. 매는 목에 스카프 걸쳐서 입혀줬잖아. 레깅스를 왜 싫어하는 거야? 양말은 발목까지 올려 주름 잡아서 봄마다 신으면 얼마나 예뻐? 엄마는 그렇게 입었구먼. 양말도 색깔 맞춰 신겼잖아. 예전처럼 할 수 없는 아쉬움에 세레나는 애달아 했다. 그리고 문득 사물한 스랍을 가리키며 엄마가 아이스크림 엄청 사주던 파란색 지갑 줘봐 한다. 5년 만에 추억이 떠올랐는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세레나가 파란색 지갑을 열면 네일클로버가 있다고 말하자 병실에 있던 누군가가 네일클로버는 행복, 네일클로버는 행운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연희는 행운의 네일클로버를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자신에게 그 행운이 오기를 바라면서 연희 옷을 함께 사러 가기로 한 신학생을 기다리며 연희와 정원에 나갔다. 연희는 식물 이름을 많이 알고 있었다. 엄마에게 들려주기 위해 녹음기를 가지고 식물 이야기 인터뷰 놀이를 했다. 연희는 인터뷰 놀이를 무척 즐겼다. 놀이로 시작된 이 행위는 나와 연희와 세레나 우리 셋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우리는 즐기고 있었다. 놀이의 결정체는 엄마가 세상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빛을 발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세레나가 부탁한 옷가지를 구입해 병실로 들어갔다. 연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읽고 있었다. 엄마가 읽어준 책을 다시 읽는 중이라고 했다. 나비의 몸이 여러 조각으로 떨어진 그림이 인상적인지 펼쳐서 엄마와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책을 주며 다시 읽어달라고 했다. 책 내용은 생명은 누구나 태어남과 성장의 과정을 거치며 그 사이사이 아픔의 정도에 따라 누군가는 빨리 죽고 누군가는 좀 더 오래 산다는 것이다. 인간 역시 그러하므로 엄마 몸의 변화를 연희가 자연스레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